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선생님, 감기가 너무 심하게 걸려가지고 목이 잠겨가지고 이거를 좀 못 찍고 있어줬는데, 오늘 이후까지 안 올리면 이건 좀 심각한 직무유기라. 네. 자, 먼저 교과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223쪽 봅시다. 223쪽은 원래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교육과정에서 카알포를 다루는 걸 교과서별로 주제 3에서 다루는 학교가 있고, 죄송해요. 주제 3에서 다루는 출판사가 있고, 주제 4에서 다루는 출판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헤네메듀는 사실 카알포에 대한 서술이 굉장히 좀 부족한 편이긴 한데요. 카이로 회담의 내용만 일단 주로 다루고 있거든요. 자, 먼저 43년 카이로 회담에 대한 내용을 보면, 카이로 선언에서 한국인의 노예 상태에 유의하여 적당한 시기에 한국의 자유와 독립을 회복시킨다라는 이 표현은 선생님이 독립을 확인한다라고 표현을 했었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함께 보면서 우리는 프린트에 있는 얄타와 포츠담에 대한 내용도 함께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우리의 원래 시험 범위로 넘어오면, 자, 국가건설의 노력부터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조선총독부의 정무총감이었던 엔도와 여운형이 이제 협상을 했었고, 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제시를 해서 이제 수락을 했었죠. 여운형이나 안재홍 등의 다양한 사회 민족주의 논자들과 함께 건국동맹을 바탕으로 건준을 조직했어요. 자, 그래서 대부분의 시군지역과 지부를 설치해서 전국적 조직을 갖추었고 치안 유지에 노력했다. 우리는 여기서 치안대도 함께 봤었습니다. 자, 그리고 정부로 인정받기 위해서 조선인민공화국 선포했지만 실제로 인정을 받지는 못했죠. 자, 소련 보면요, 한반도 남하했고 빠른 진격 속도에 놀라서 단독 점령을 막기 위해서 38선을 경계로 한반도 분할 점령을 제안했고 받아들였습니다. 9월 초에 한반도에 들어와서 미군정은 조선 침략부의 체제를 유지했고 한국인 관리와 경찰을 그대로 근무하게 했어요. 믿을 사람이 없었다고 선생님이 그때 얘기했었죠. 자, 그 이후에 미군정만이 유일 정부임을 밝히면서 조선인민공화국이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해산했고, 그다음에 여기는 적당히 읽어보면 되는데, 미군정은 지나치게 많은 화폐를 발행하여 물가 상승을 불러일으켰다. 이건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그랬어. 그리고 쌀값이 오르자 부족한 쌀을 농민들에게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수하는 바람에 암시장이 성행했다. 자, 노동자들은 공장을 자율적으로 경영했지만 미군정은 인정하지 않았고 가까운 사람을 관리인으로 지정하는 거, 이거 나중에 식민지산하고도 다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파업이 많이 일어났다 정도만 보면 됩니다. 자, 세계국가에 대한 노력을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 지주와 기업가 등의 보수 세력은 다시 말해 자본가 세력이기 때문에 좌파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건준과는 맞지 않았어요. 따라서 이들은 초창기에는 임시정부를 받아들이자고 주장을 했지만 미군이 들어오자 미군정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 박헌영은 노동자 노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조선 공산당을 재건해서 좌파 세력을 규합하였다. 근데 박헌영이나 북한 관련 이야기는 아직 우리나라 평가원에서 내기는 만만치 않은 문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인사들이 귀국했다. 자, 이승만은 독촉을 만들었고 김구나 김규식 등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이 개인 자격으로 귀국했다. 자, 그래서 한국독립당을 정비해서 임시정부의 여당이었죠. 임시정부의 주도 아래 각 정파의 통합을 모색했고, 자, 북한군 통치 내역도 보면요, 적당히 그냥 선생님이 프린터에 써놓은 내용들이니까 적당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냉전 체제에 대한 내용은 우리는 한국사니까 이 냉전 체제에 대한 내용이 본격적으로 나오진 않겠죠. 하지만 세계가 이런 식으로 굴러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봐야 될 필요성은 있고요. 넘어가서
모스크바 선거 외상회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외상회의 내용은 그냥 바로바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뭐라고 그랬죠?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최고 5년 내에 주요 사개국에 의한 신탁통치가 두 번째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는 신탁통치 결정이 주요으로 들어왔고, 따라서 신탁통치 결정이 미소 양국에 의해서 분할통치를 연장, 다시 말해 식민지의 재현이다 라고 생각하는 여론들이 굉장히 심각해졌죠. 김구는 반탁운동을 주도했고, 우익파 세력 대부분이 반탁이었고, 반탁은 우파 세력의 기반을 강화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됐다 그랬어. 좌파도 반탁이었지만 모스크바 상국 회의의 결정을 총체적으로 지지하는 바람에, 자, 요게 무슨 차이를 보이는지 알려줄게요. 자, 일단 가난하면요. 왜냐면 1945년에 해방 직후에 많은 사람들이 가난했으니까. 가난하면 아무래도 자본주의보다는 공산주의 이념이 아무래도 귀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세계사에서는 서유럽이나 남유럽에 미국의 어마어마한 경제적 지원이 들어가는 마셜 플랜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거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래도 좌파의 공산주의가 귀에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제시대나 그 일제해방 직후의 시기나 어떻게 보면 좌파는 빠르게 세력을 늘려나갈 수 있었어. 근데 이 반탁과 찬탁 운동 사이에서 식민지배의 재현이라고 생각했던 신탁 통치를 반대한 우파가 반탁을 주장을 하니까 지금까지 우파의 자본주의는 그렇게 귀에 들어오진 않았는데, 자본주의로 민중들에게 먹힌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식민지는 다시는 있을 수 없다라는 그 말로 먹히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우파 세력의 기반을 강화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됐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뭐 여운형 중도 세력, 뭐 미소공동위원회 협조, 그 다음에 신탁통치의 좌우 대립, 뭐 이런 정도를 보시면 되겠죠. 미소공동위원회가 왜 결렬되었을까? 자, 미소공동위원회는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협의에 참여할 단체를 두고 대립했다. 자, 그래서 서로 유리한 단체. 자, 어떤 단체라 그랬지? 미국은 대부분의 경우를 다 받아주자. 소련은 찬탁운동을 하는 단체만 받아주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이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자, 진짜 좆됐네. 이제 진짜 분단 일어나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는 분위기가 확산됐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승만이 선수를 치고 나갔지. 정읍에서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수립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바람에. 자, 그러고 나서 이런 식으로 진짜로 분단 국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중도 세력들이 이제 미소공동위원회의 재개와 그다음에 독립국가 건설을 촉구하면서 좌우합작 운동을 벌입니다. 자, 그래서 좌우합작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김규식이라든지 여운형 같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죠. 자, 그래서 좌우합작 7원칙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가지고 무언가를 진행을 해나가고 있었는데, 문제는 김구나 이승만이나 박헌영 같은 좌우의 주요 인물은 참여하지 않았으며, 그 다음에 여운형이 암살당하고 미소공동위원회마저 결렬되면서 좌우합작 운동이 흐지부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진짜 큰일 났다라고 생각한 김구와 김규식이 남북협상에 돌입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미국이 이제 씨발 우리는 복잡하다, 유엔에다 던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유엔 총회에서 남북한 인구 비례에 따른 총선거, 하지만 이건 이제 남한이 유리해요. 인구가 더 많으니까, 평야가 더 많고 농지가 더 많으니까. 자, 그래서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 구성됐고 한국을 방문했지만 지지는 받지 못했어. 게다가 이승만이나 김성수 같은 사람들은 남한만이라도 선거를 실시할 걸 주장했지만, 반대로 김구는 김규식과 함께 남북 간 협상이 필요하다, 남북 총선거가 필요하다. 자, 북한 지역을 방문하고자 했지만 소련이 입국 거부했고요. 그래서 유엔 소총회에서는 선거 감시가 가능한 지역, 좋게 말해 남한에서만 우선 선거를 실시하도록 결의했고요. 자, 그래서 김구와 김규식은 이런 남한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면서 총선거 불참을 선언했고, 그래서 북측에서의 의도와 맞물려서 이제 남북 협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측 입장에서는 애초에 그러니까 북측 위주의 통일 정부는 있을 수 있어도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남한만 유엔이 주장하는 이렇게 그 인구 비례에 따른 선거를 따를 생각은 없었어. 근데 이제 면피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대한 마지막까지 협상을 하려고 했다, 이런 주도를 위해서 일단 북측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김구와 김규식은 이용당하는 것을 우려하면서도 분단을 막기 위해서 북행을 결정을 했어요.
사실 북한 의도대로 진행된 연석해인 비판적 태도를 보였고 북측의 실권자들은 남북 협상을 했는데 여러 가지 결의를 한 게 있지만 어쨌든 뭐 실질적 의미는 없었다. 네 명이 했다 그랬죠. 김구, 김규식, 김일성, 김두봉. 자, 제주 4.3 사건에 대한 내용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제주도는 일단 사회주의 사상이 많이 퍼진 곳이었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이 많이 퍼진 곳이었고, 미군정이 들어선 이후에도 인민위원회 세력이 굉장히 강했고, 자, 근데 3.1절 운동 기념대회에서 시위를 보고 있던 군중에게 총을 쏘았어. 6명이 사망하는 사상이 발생했습니다. 사실 총 쏜 이유도, 말을 타고 있던 김하경관이 아이를 이렇게 쳐서 사고가 났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조치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항의하던 제주 국민들을 상대로 쏜 거였거든요. 자, 그래서 관민 총파업이 일어났고 미군정은 경찰과 서북 청년단을 앞세워 무자비하게 진압했다. 이런 느낌으로만 교과서가 설명하면 안 돼. 초창기에는 나름대로 제주도민들의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그런 방안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총선거,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일단 진압이 이루어졌는데 단독 정부 수립을 위한 총선거 결정이 내려지니까 남로당 제주 지부를 중심으로 김달삼을 비롯하여 그러한 인간들이 무장을 해서 반란을 일으키긴 했어요. 문제는 이걸 초창기에는 한국 정부가 굉장히 잘 정리해 나가고 있었는데 빠르게 5월 총선거에 이걸 마무리 짓고 싶어 했던 미군정이 보내온 정치장교와 중앙에서 파견된 우리나라의 다른 장군들이 이제 실수와 이제 과잉 진압을 하게 되면서 백성들의 피해가 굉장히 컸던, 일반 시민들의 피해가 굉장히 컸던 제주 4.3 사건,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난 거죠. 자, 넘어가서 대한민국 수립 보겠습니다. 자, 예상외로 무소속이 많이 당선되었다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무소속 사람들도 결국은 정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을 했었어. 순창군 수도 무소속이 당선됐지만 결국 당에 복귀했고, 그 다음에 임순남 지역 국회의원도 무소속이 당선됐지만 민주당 복당 못했으니까 빨간당으로 복귀했잖아. 그러니까 들어갔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무소속을 가지고 무언가 정책을 주장하는 것보다 소속을 가지고 그 소속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연대해서 정책을 주장할 때 정치인들의 발언에 힘이 실릴 수 있단 말이야. 따라서 이승만은 지지하는 세력 외에도 무소속을 끌어들여서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재헌헌법 과정에서 뭐 대통령 중심제, 간선제 이런 것들을 규정을 했잖아. 그러니까 대통령의 국회의원들이 뽑아서 당선되는 대통령인 간선제 대통령으로서 이승만이 당선되었다는 거지.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국민경제 체제를 위주로 하면서도, 즉 자본주의 체제를 위주로 하면서도 지하자원이나 주요 산업의 공유화 등을 통해서 공공성을 강화하자고 했다는 건 수정자본주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 자, 수정자본주의는 좀 이따 같이 설명해 줄게요. 자, 북한 정권 학교 내신은 나올 수 있거든, 얘들아. 모의고사에서는 그때도 얘기했지만 박헌영 같은 소위 말하는 대성상 혁명의 열사랑에 묻혀 계신 분들 이야기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이거 못 내요. 논란이 생길 만한 건 내면 안 돼. 논란이 생길 만한 건. 평가원이 생각보다 개 쫄보 집단이거든. 그러니까 학교 내신은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모의고사처럼 내. 알아서 해석하세요. 자, 정부가 수립된 후에도 제주에서의 충돌이 계속됐었고, 따라서 4월에 시작된 얘기가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니까 10월에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군대에 제도 출동을 명령을 했는데, 문제는 좌파 중심의 군인들이 명령을 거부하고 무장봉기했어. 여수 순천 1019 사건. 자, 그리고 여기서는 이승만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이 내용을 가혹하게 진압했다. 민간인에게도 피해를 입혔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고 반공주의를 강화해서 반공에 대한 비판이 범죄가 되었고, 공산정부가 수립된 북한은 제거해야 될 대상이 되었으며 이후 독재 권력 강화에 이용되었다.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생각하는 이승만의 최대 업적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승만이요, 생각보다 좌파를 너무 무시무시하게 다 쓸어버려서 실제 한국전쟁이 터지고 나서 북한이 3일 만에 수도 서울을 점령한 다음에 박헌영의 주장대로 각
지역에서 일어날 남조선 노동당의 봉기를 기다렸거든요. 그것도 일주일 가까이. 하지만 아무 데서도 일어나지 않았어. 왜냐면 이승만이 다 치워버렸거든. 선생님이 생각하는 이승만의 최대 업적입니다. 6.25 전쟁 때 남조선 노동당이 내부에서 봉기를 했다면, 그 조직들이나 잔당들이 남아있어서 봉기를 했다면 실제로 우리나라 큰일 났을 수도 있어요. 물론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자, 그래서 38도선 일부에서 크고 작은 무력 충돌이라는 긴장감 보여줬다. 나중에 이제 6.25가 일어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식민지 장제 청산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얘들아, 그때도 말했지만 5월 달에 선거하고 7월 달에 헌법 만들고 8월 달에 정부 수립하고 9월 달에 반민특위 개설됐으니까 진짜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제일 먼저 한 거야. 자, 그래서 반민특위를 만든 건 좋아. 근데 문제는 반민특위를 주도하는 국회의원을 공산주의자로 물어본다든지, 그 다음에 반민특위가 친일경찰 출신의 현직 사람을 체포하자 이승만이 석방을 요구하기도 하고, 국회 프락시 사건이라든지 경찰이 사무실을 습격하면서 타격을 받았어. 즉 입법부가 진행하고 있는 반민특위를 행정부가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지. 야, 반민특위는 700여 사건을 취급했지만 실제로 실형은 15명. 이들마저도 석방되고 복관되면서 친일파 청산은 멀어진 게 아니라 그냥 불가능하죠, 불가능. 야, 씨, 그때 못한 걸 70년 이후에 어떻게 하겠냐. 자, 광복 당시 국민의 대다수 농민. 자, 그래서 국가 건설을 위해서는 그들이 당당한 주체, 즉 자영농으로 써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토지개혁이 필요했는데 1946년에는 북한이 토지개혁을 단행을 했어. 미군정도 이걸 거부할 수는 없었는데, 이 물결의 흐름을 거부할 수가 없었는데, 문제는 미군정이 친한 사람들한테, 지주들에게, 제 자본가들에게 공장이나 이런 걸 나눠주는 상황에서 다시 미안해, 선생님이 감기가 너무 심해져. 다시 걔네들의 무언가를 뺏겠다,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기는 힘들겠죠. 자, 일단 그래서 미군정의 농지개혁은 우리가 중요하게 볼 건 없고 제헌국회의 농지개혁을 봐야 됩니다. 미안해 얘들아. 1949년 농지개혁법을 제정해서 농지개혁은 유상매수, 유상분배를 원칙으로 했다. 자, 북한 쪽은 어떻게 한다 그랬지? 몰수 무상분배였어. 자, 그래서 지주들에게 일단 농지를 매수하고, 문제는 돈이 없으니까 돈 대신 뭐를 줬다? 지가증권을 줬다. 자, 그리고 이 농지와 국가 소유 농지들을 분배했는데 연간 수출량의 150%를 5년 동안 나눠내도록 했고, 농지 소유 한도는 최대 3정보였다. 자, 그래서 문제는 지주들에게 토지를 매수한 후에 지가증권을 줘서 이들을 뭘로 전환하고자 했냐면 자본가로 전환하고자 했는데, 문제는 전쟁이 터지고 나니까 지가증권이 헐값이 되고 지주들도 팔아버려서 구상대로 되지 않았고,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자본가들로 정착시키는 데는 쉽지 않았다. 하지만 대부분의 농민이 자작농이 된 점은 맞고, 옛날에는 이제 소작농,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었지만 농민들이 자립적인 경제 주체로 성장하는 기반도 마련됐고 생산 의욕도 늘어나서 농업 생산도 늘어났다. 자, 마지막으로 일본의 이제 귀속재산 내용 보겠습니다. 자, 조선 총독부와 일본인은 많은 토지와 공장을 소유하고 있었다. 특히 동양척식 주식회사. 자, 이들 재산이 귀속되었고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니까 정부에 이관했고, 이러한 재산 규모가 어마어마했는데, 자, 아까도 말했듯이 주요 산업과 자연과 산업을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한다고 규정했어. 자, 이건 이제 수정자본주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통합사회에서 아직 상업자본주의, 산업자본주의, 수정자본주의, 신자유주의를 안 배웠거든. 간단하게만 설명할게. 상업자본주의는 그냥 대항해 시절 이야기니까 빼고, 자, 산업자본주의가 여러분들이 들어봤던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 진행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자,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해볼까? 자, 여기 지금 수련회장이야. 수련회장에서 선생님이 소주를 팔아. 그것도 1,900원에 편의점에 산 소주를 5,000원에 팔아. 팔릴까 안 팔릴까? 존나 잘 팔리겠지, 수련회장이니까. 5병 구매하신 분에게 문 앞에서 길막 서비스 이런 것까지 해드리면, 김유진을 막아드립니다, 이런 서비스까지 하면 수요가 폭발하겠지. 수요가 폭발하니까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 오르겠지. 자, 반대로 순창 축제에서 맥주를 공짜로 나눠주고 있는데, 생맥주를 옆에서 공짜로 나눠주고 있는데 내가 거기서 맥주 캔을 갖다 놓고 팔아. 팔려 안 팔려? 안 팔려. 왜? 공급이 폭발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격은 낮아진다. 이게 수요와 공급의 원리. 이걸로 알아서 굴러가니까 개입하지 마라가 산업자본주의라면, 이걸로 개입 안 하고 있다가 1차 대전 이후에 대공황이 일어났단 말이야. 왜? 공급이 폭발해버려서. 전쟁이 엄청난 수요를 촉발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엄청난 공급도 활성화가 됐는데 전쟁이 끝나고 수요가 줄었는데 공급은 안 줄어들었어. 그러다 보니까 물건 가격이 한도 끝도 없이 떨어지게 되면서 무시무시한 상황으로 진행되면서 이제 대공황이 터졌단 말이야.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시장을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정부가 적절한 순간에 개입해야 된다. 즉 원래 정부의 개입은 계획경제를 주장하는 공산주의 쪽의 이야기지만 자본주의 측에서도 어느 정도 이러한 부분들을 받아들여서 자본주의를 수정해 나간다라고 해서 수정자본주의라고, 대표적인 케이스가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입니다. 뉴딜 정책 자체가 1930년대에 시작된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가 설립되어서 1948년에도 아직까지 뉴딜 정책의 흐름이 남아 있었고, 따라서 우리나라의 헌법 역시도 수정자본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야. 자, 그런데 문제는 귀속재산 처리법을 만들어서 원래 국영이나 공영으로 해야 될 걸 일반에 매각했대. 문제는 정부와 관련이 있는 인물들이었고 지나치게 낮고 상환기간이 길었던 바람에 물가 상승 때문에 헐값이 된단 말이야. 자, 상환기간을 일시불로 주는 것과 20년의 차이는 굉장히 커. 선생님이 경제학적으로 바라보면 같은 돈을 받더라도 일시불로 받는 로또가 맞는 거라 그랬어, 20년 동안 나눠받는 연금 복권이 맞는 거라 그랬어. 명확하게 정답이 있어. 경제학적으로는 로또가 정답이야. 왜냐면 자, 선생님의 시계를 20년 전으로 돌려볼게. 그럼 선생님 지금 14살 때야. 20년 전이니까. 선생님이 새우깡을 500원에 사 먹었을 때고 당구장에서 당구 치다가 시켜 먹은 짜장면이 1,500원이 2,000원 시절이라고. 근데 지금은 어떻지? 그치, 물가 상승 때문에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니까요. 20년 상환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때 받은 100만 원과 20년 후에 100만 원이 같은 가치가 아니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불화받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재벌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라고 해서 이번 시험 범위를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시험 잘 보세요. 안녕.